브래드, 더 이상 에밀리를 괴롭히지 마. 마지막 경고야, 알겠어? 집채만한 덩치의 미국 미식 축구 선수가 제 가벼운 손짓 한 번에 허공으로 날아가 처박혔을 때 시끄럽던 학교 식당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실 그건 식당이 아니라 학교 옥상이었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그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고 구경하던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그저 말수 적고 왜소한, 언제든 괴롭혀도 소리 한번 못 내는 만만한 동양인 소녀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 가방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달코 다른 검은 띠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띠에 담긴 평생을 참으라고만 말씀하셨던 우리 할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약속을 말입니다. 하은아, 주먹은 지키기 위해 움켜쥐는 것이지 휘두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란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평생을 지켜온 그 약속을 오늘 저는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오늘 제 친구의 농모를 보았을 때 제 안에 푸른 소나무가 천둥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고, 주먹을 거두는 것만이 무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낯선 땅, 미네소타의 차가운 눈벌안 속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주문진의 비릿한 바다 냄새를 뒤로하고 제가 왜 이곳에서 전설이라 불리는 코리안 마스터가 되었는지 그 눈물겨운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이 짓밟히는 순간에도 그저 할아버지와의 약속만을 붙들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그 벽을 깨부수셨을까요? 저 하은이의 선택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강함의 의미를 지금부터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용기를 가졌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겁이 많고 남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평범한 아이였죠. 제가 서 있는 이곳 미네소타의 차가운 교실에서 눈을 감으면 지금도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건 건조한 미국의 바람 냄새가 아니라 비릿하면서도 알싸한 강원도 주문진의 소금기 가득한 바다 내음입니다. 제 모든 이야기는 그 바닷가 마을, 낡은 나무 판자가 삐걱대던 작은 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세상의 첫 번째 풍경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할아버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무엇보다 인생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셨죠.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정진도장은 마을에서도 가장 낡은 건물이었지만 새벽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합 소리만큼은 마을의 어떤 소음보다도 맑고 장엄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셨습니다. 하은아, 바다가 잠에서 깼구나. 너도 그만 일어나야지. 그 낮은 목소리에 눈을 뜨면 창호지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 오곤 했습니다. 저는 비몽사몽간에도 할아버지가 미리 데워두신 보리차 한 사발을 들이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은 밤새 내린 이슬로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맨발로 그 흙을 디딜 때의 그 서늘한 감촉,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발가락 사이로 밀려드는 흙의 알갱이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도복깃을 빳빳하게 세우고 마당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도복은 하도 많이 빨아서 이제는 하얀색이라기보다 은은한 회색빛에 가까웠지만 그 옷에 나던 햇볕 냄새와 땀 냄새는 저를 언제나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하는 기합 소리에 맞춰 정권을 내지를 때마다 할아버지는 제 주먹 뒤에서 바람이 일어나는지 살피셨습니다. 하은아, 주먹은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네 마음이 흔들리면 주먹도 흔들리고 네 마음이 비겁하면 주먹도 힘을 잃는 법이지. 할아버지의 그 말씀은 어린 제 가슴에 마치 비석을 새기듯 깊이 박혔습니다. 수련이 끝나면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걸쳐 앉아 저의 작고 거친 발을 당신의 커다란 손으로 닦아주셨죠. 물기를 머금은 수건이 제 발등을 지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평생을 메우신 검은 띠를 어루만지셨죠. 그 띠에는 인내라는 글자가 아주 낡은 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하은아, 이 띠가 왜 검은색인지 아니? 하얀 도복이 땀과 먼지에 절어져서 도저히 더 이상 더러워질 수 없을 만큼 검게 변했을 때
그때 비로소 무도인은 검은 띠를 매게 된단다. 그러니 이 검은색은 강함의 상징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 같은 것이야. 이 띠를 매는 순간부터 너는 너를 위해 주먹을 써서는 안 된다. 오직 네가 사랑하는 것들, 네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만 이 힘을 써야 해. 알겠느냐? 저는 그때 할아버지의 커다란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절대로 사람 안 때릴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이 힘 꼭 소중한 데만 쓸게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허허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주문진의 파도처럼 순식간에 밀려와 하얗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주문진에는 눈이 정말 무섭게 내렸습니다. 바다가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버렸고 도장의 기합 소리도 그 눈 속에 파묻혀버렸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도장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도복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인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낡은 검은 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이모의 손을 이끌려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산천을 보며 저는 가방 속에 든 검은 띠를 만져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거기서도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물음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행기의 거친 엔진 소리만이 제 마음 대신 울부짖고 있었죠. 그렇게 도착한 미국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항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와 낯선 언어들의 홍수. 저는 한순간에 눈먼 아이가 된 기분이었죠. 이모의 집은 미네소타의 끝없는 평원 위에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산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풍경을 보며 저는 주문진에 굽이치던 해안선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다락방 창가에 서서 달을 보면 그 달이 꼭 할아버지 얼굴 같았습니다. 하은아, 어디에 있든 네 발바닥 아래의 땅을 믿어라. 지구는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느냐. 그 음상을 되새기며 저는 다락방 마룻바닥에서 눈모르게 발차기를 연습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발끝을 살짝 멈추며 주먹을 내지를 때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다시 매듭지었죠. 학교라는 공간은 제게 매일 아침 거대한 입을 벌리고 저를 삼키려 기다리는 회색빛 괴물 같았습니다. 학교 첫날 이모는 제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은아, 미국 애들은 기가 세단다. 네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할지도 몰라. 그럴 때마다 그냥 웃으렴. 무조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사고 치면 이모도 곤란해진다. 알았지? 저는 이모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모. 저 할아버지랑 약속했어요. 절대로 사고 안 때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가혹한 시련으로 돌아올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왁스질된 복도 바닥에 나는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 아이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사물난 문이 쾅쾅 닫히는 금속색 노음들은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놓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소음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발끝에 고정한 채 최대한 벽에 붙어 걷는 것,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죠. 점막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그날도 저는 식당 구석, 가장 어둡고 먼지가 내려앉은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가 정성스레 싸준 김밥 도시락을 펼치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와, 저거 좀 봐. 저 까만 벌레 같은 게 뭐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네. 브래디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미식축구 선수들을 대동하고 제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제 도시락 위로 들이더졌을 때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브래드는 손가락으로 제 김밥을 툭 치더니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헤이, 기생충! 너희 나라에선 이런 쓰레기를 먹니? 미안. 너희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이런 거라도 먹어야겠구나. 조롱한 섞인 웃음소리가 식당 천장을 때리고 제 귓가로 쏟아졌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정권의 모양대로 엄지손가락이 검지와 중지를 단단히 누르며 제 주먹은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 오만한 턱을 향해 돌려차기를 날리고 싶은 충동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문진의 파도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은아, 주먹은 거두는 자가 이기는 것이란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브래드가 제 김밥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브래드. 그건 음식이잖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느다란 목소리가 정적을 깨부셨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주근깨가 가득한 얼굴에 동그란 안경을 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사르르 떨고 있었지만 브래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디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트숨을 치더니 말했습니다. 뭐라고? 가난한 안경쟁이가 잊은 동양인 노숙자 편을 드네. 너희 둘이 아주 잘 어울려. 쓰레기끼리 친구라도 하려고? 브래드는 에밀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무리를 이끌고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흩어진 김밥과 에밀리의 떨어진 책들이 뒹굴고 있었죠. 저는 서둘러 바닥에 주저앉아 에밀리의 책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 때문에. 제가 서둔 영어로 간신히 말을 걸자 에밀리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하은. 내가 더 미안해. 쟤들은 정말 바보들이야. 너희 나라 음식 나도 사실 먹어보고 싶었어. 냄새가 정말 고소한걸. 에밀리의 그 한마디는 제 얼어붙은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따뜻한 봄볕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학교 뒤편 낡은 참나무 아래 벤치에서 매일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서툰 영어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저는 에밀리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산천과 할아버지의 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밀리도 저만큼이나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에밀리가 입고 다니는 낡은 스웨터와 닳아버린 신발은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이 차가운 미국 땅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이 깊어갈수록 브래드의 심술은 독이 든 가시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에밀리의 안경을 뺏어들고 높은 사물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에밀리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며 안경을 찾다가 넘어질 때 브래드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 에밀리는 무릎이 까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시퍼런 불꽃이 일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 인내, 절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브래드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안경 돌려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브래드의 눈에 아주 잠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제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소리질렀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쥐새끼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브래드는 보란듯이 에밀리의 안경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으려 했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뒤에서 꽉 안았습니다. 안 돼, 하은. 참아야 해. 여기서 싸우면 너 정말 퇴학당해. 이모님이 슬퍼하실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숲속 공터로 향했습니다. 이모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숲.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이하은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도복을 꺼내 입고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검은 띠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기합! 흡! 제 기합 소리가 숲의 정막을 깼습니다. 정권을 내지를 때마다 나무 위의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제 발차기는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인내가 정말 용기인가요? 친구가 피를 흘리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정말 무도인의 길인가요? 저는 달을 향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달은 주문진에서 보던 그때처럼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학교 생활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흥해갔습니다. 브래드는 이제 에밀리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의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금요일 오후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에밀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제 몸은 이미 인간의 속도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옥상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을 때 거기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잔인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간 순간 제 폐부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미네소타의 뼛속까지 시린 가을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제 심장을 얼여버린 것은 눈앞에 펼쳐진 잔인한 광경이었습니다. 옥상 난간 끝에 위태롭게 몰린 에밀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나마 하나 남은 새 안경마저 브래드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에밀리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위협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아이들은 마치 투견장을 구경하는 관중들처럼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에밀리가 사람이 아닌 그저 심심풀이로 망가뜨려도 되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주 낮지만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 치워! 브래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감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먹잇감을 발견한 것 같은 광기 어린 즐거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에밀리의 가방을 옥상 난간 밖으로 휙 던져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 우리 기생충 영웅님. 네 친구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아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추락하는 가방을 보며 에밀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울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기려 합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제 주먹을 쥐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무도인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짓밟히는 정의를 일으켜 세우는 것 또한 무도인의 길임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제 몸속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는지 역설적으로 제 머릿속은 주문진의 새벽바다처럼 맑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브래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제 발바닥이 옥상 콘크리트 바닥을 디딜 때마다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대지가 제게 주는 격려이자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안심시키며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눈 감아. 금방 끝날 거야. 브래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내어 웃으며 덩치 큰 아이들 셋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야, 저 계집애 팔다리 좀 분질러 놔.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아이들 셋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릿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제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을 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돌려 피함과 동시에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 그는 숨을 들이키며 바닥으로 꼬꾸러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가 양옆에서 제 팔을 잡으려 했을 때 저는 공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기압! 흡! 제 기압 소리가 옥상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공중에서 두 번의 연속 발차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어깨와 가슴 근육을 정확히 타격하되 뼈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의 절묘한 힘 조절이었습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소녀는 마치 종이 인형처럼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브래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그의 동료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낡은 철제 의자를 짚고 비령을 질렀습니다. 이 괴물 같은 년아! 죽여버릴 거야! 그가 의자를 치켜들고 제게 달려들었을 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가오는 속도를 이용해 그의 가슴 쪽으로 정권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먹은 그의 살끝에 닿기 전 멈췄습니다. 주먹 끝에서 뿜어져 나온 강한 기운만으로 브래드는 뒷걸음질을 치며 옥상 난간 밑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브래드, 더 이상 에밀리를 괴롭히지 마. 마지막 경고야, 알겠어? 신체적인 부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오만함과
가족폭력이 단 한 명의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깨진 안경 대신 제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에밀리, 미안해. 너무 늦었지. 이제 정말 괜찮아.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에밀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서야 참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옥상 구석 사물함 뒤에서 한 소년이 스마트폰을 든 채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던 잭이었습니다. 잭은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은, 나 이거 다 찍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저는 옥상 난간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네소타의 노을도 주문진의 것과는 같이 붉고 강렬했습니다. 그 노을빛을 맞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휘두른 것은 주먹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겁쟁이 소녀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정신을 품고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무도인 이하은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가자, 에밀리. 우리 김밥 먹으러 가야지. 옥상을 내려오는 계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옥상에서의 소란이 가라앉고 난 뒤 학교는 유례없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복도에 숨어 저희를 훔쳐보던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결국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제 손바닥에 남은 그 둔탁한 타격의 감각이 자꾸만 양심을 건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다락방으로 달려가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주먹을 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벽을 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모가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은아, 학교에서 잭이라는 아이가 보낸 영상을 봤어. 네가 에밀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말이야. 이모는 네가 사고를 칠까봐 걱정했던 게 아니란다. 네가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까봐. 그게 가슴이 아파서 그랬던 거야. 다음 날 교무실 입구에는 이미 브래드의 아버지가 지역 유력자다운 위세를 떨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저 동양에서 온 계집애가 우리 아들을 폭행했다고요. 당장 퇴학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교감 선생님이 잭이 촬영한 영상을 대형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브래드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제 머리를 내리치려던 순간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래드 씨, 이 영상을 보십시오. 이건 하은 학생의 폭행이 아니라 정당 방위이자 위험에 처한 학생을 구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브래드 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브래드는 결국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저는 학교 뒤편 벤치에서 에밀리와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달라고 말했죠. 하은, 나도 너처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고 싶어.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정진클럽이었습니다. 처음엔 둘뿐이었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권도의 시작은 공격이 아니라 막기입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발차기보다 먼저 기다림과 존중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제 서툰 영어를 경청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곳에서 인종이나 빈부격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미네소타에도 하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제 검은 띠의 끝부분이 해져서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백의 귀환이었습니다. 모든 기술을 익히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그 하얀 실밥을 보며 저는 할아버지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인내는 참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믿으라는 응원이었다는 걸요.
제 안의 힘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제 안에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겨울 하늘 아래 저는 제 학생들과 함께 설원 위에 섰습니다. 태권! 하나, 둘! 3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정권을 내질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겨울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는 그 장관을 보며 웃었습니다. 강원도 주문진의 작은 도장에서 시작된 그 푸른 불꽃이 이제 이 먼 미국 땅 미네소타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혹시 현실의 무게에 눌려 그 소중한 약속을 잊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인내는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나무의 치열한 싸투입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저 하은이가 미네소타의 추위 속에서 푸른 나무로 성장했듯이 여러분의 인내도 반드시 찬란한 결실을 볼 것이라 믿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은 이제 제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제 허리의 검은 띠가 완전히 하얗게 변하는 날까지 저의 푸른 발차기는 멈추지 않을 끝까지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음에도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인생도 하은이의 여러분을 발차기처럼 찾아뵙겠습니다. 시원하고 당당하시길 마지막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알람은 대한민국 영상 소녀 제작에 큰 힘이 이하은이었습니다.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